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지역의료 혁신센터 세미나, 예, 상반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해주실 정말 딱 그 저희 취지에 맞는 그런 연자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희영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은 지금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공공의료본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학사 그 박사 하셨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에도 계셨고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는 2014년부터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기도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지방정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슬라이드 보이는가?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영입니다. 제가 이제 이 혁신센터 세미나를 가능한 다 듣고 있고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이 좀 기네요. 지방정부 보건의료 거버넌스 한계와 기회 경기도를 중심으로 했고요. 원래 이제 40분 정도 이제 점심에 가볍게 하시는 거니까 저도 점심에 가볍게 하려고 준비를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중에 그 김기현 의원님 의원실에서 이 관련된 토론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자료집을 내셔가지고 그걸 중간중간 껴놓느라고 조금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내용은 이제 거버넌스라는 얘기. 이제 제목에 거버넌스가 들어가면 사실 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가 막 어떤 솔루션의 뭐 전부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지방정부 보건의료 정책 추진 현황을 조직, 재정, 자원,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실제 사업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 마지막에 제언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역지자체 중심입니다. 기초지자체는 또 다른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소 역할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시하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하고 도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주, 강원,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특별자치도는 또 다른 성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중앙 광역 기초 그 사이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어, 자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거버넌스 이론이 굉장히 많죠. 그 이론 틀에서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보건을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은 이제 이론적으로 다루는 부분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면 뭐 시스테마틱 패턴드 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교수님, 건데 저희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화면에서는. 지금 그냥 잠시만요. 편집 화면이거든요. 다시 공유할게요, 선생님. 아, 가끔 그러더이다. 네. 어, 저희가 지금 하나 더 띄워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금도 안 보시나요? 아직 공유 안 됐습니다. 보면 안 됐나요? 해드릴게요. 예지 선생님 잘다. 네, 선생님 저거를 죄송해요. 제가 일단 말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그 갈등을 조정하는 이제 그쪽으로 돌려야지. 네,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적으면 되지. 네. 네. 지금 이제 전체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걸 보면서 할게요. 네, 네, 네. 그 이상한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거에 들어가는 개념이 디멘전이 굉장히 다양해서 옆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참고한 거는 2016년에 나온 그 EU WHO 에서 나왔던 헬스케어 시스템 거버넌스라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의 요소를 5가지 태픽 프레임워크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트랜스페어런시, 어카운터빌리티, 파티시페이션, 그다음에 인테그리티, 폴리시 커퍼시티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은 이런 이론적인 분석들은 조금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보여드릴 거는 최근에 나왔던 또 그 WHO 보고서에서 나왔던 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보건의료 체계 부분 그 6가지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의 이제 확장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계속 리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중간중간 보시면 거버넌스라는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에 있는 거버넌스가 폴리시, 비전, 스테이크홀더 보이스,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레지스트레이션, 레귤레이션이 있고 중간에 예를 들어 서비스 딜리버리에도 퍼블릭 헬스 프라이머리 케어, 스페셜리스트 케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거버넌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는 어떤 정책들을 작동시키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 체계와 역량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버넌트 캐퍼시티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정책 역량과 동원 역량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좋은 정책을 입안하는 게 정책 역량이라면 또 하나는 이 이해 당사자들의 동맹을 창출하는 동원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최근 연구자들이 좀 한 것들에서 좀 따온 얘기는 이 좋은 정책이 공급자의 정책 수능도를 높이는 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산출하려는 동기와 의지를 유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정부와 공급자 양자가 서로 그 신뢰 가능한 관여, 크레더블 커미트먼트가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광역 단위에서 지금 보건의료랑 복지가 분리된 조직으로 있는 지역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더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서울, 경기 정도였는데 전통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같이 보건복지국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제 보건의료가 분리돼서 단독으로 돼 있는 곳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경기도청도 조직 확대가 되고 세분화되고 있고요. 보건복지국에서 보건건강국으로 독립을 했고 과랑 팀이 확대와 조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제한됐었던 조직 그리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조직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도해 본 조직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는 그 위탁 기관이 도청 조직으로 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민간 위탁이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여러 시도에서 좀 시도하고 있는 개방형직위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한되었던 조직 이거는 뭐 다른 연구나 어떤 회의에서 제한됐던 것들인데 감염병관리본부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원단이 아닌 본부 차원의 감염병관리본부를 놓자 내지는 그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의료원 같이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조직에서의 한계와 기회를 제가 파트마다 한계와 기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한계는 역시 전문성입니다. 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복지부랑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질병청과 비교했을 때 같은 업무를 상당히 적은 조직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꼭 그 광역의 단점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과나 팀에서 구분이 모호한 영역은 역시나 미루는 서로 미루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는 점점 더 이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는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시도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할 정책 방향에 맞는 조직 개편들이 오히려 좀 더 유연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게도 중앙정부가 개편되는 것과 시군 조직이 개편되는 것과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보건공화국 조직을 보면요, 거의 최근에 개편이 한 번 더 됐어요. 그래서 이제 7개 팀이 됐고, 보시면 여러 고민들을 해서 만든 팀인데, 중간중간에 보면 제가 뒤까지 말씀드리면, 아, 이게 이런 팀이 이래서 생겼구나라는 게 생길 정도로 사실 경기도가 최근에 진행하는 어떤 사업 정책들하고 이 조직 개편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됐다라는 그런 실행은 안 됐지만 2022년도에 최고일 쌤이 했던 연구에서 경기도의 감염병 관리 본부를 보건국과 같은 수준으로 국 수준으로 신설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은 사실 할 얘기가 많죠. 이 얘기에서 좀 스토리가 좀 많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 보건의료 예산이라는 부분을 저희 지원단 이슈 리포트를 통해서 계속 분석 내용을 발표 중입니다. 어제 그 학회에서도 저희가 포스터 2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희 지금 제가 그 지역혁신센터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고 거기에 보시면 여기 오늘 내용 중에 저희 지원단 쌤들이랑 같이 연구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이슈 리포트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풀 리포트를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이 평균 한 2% 수준입니다. 근데 중앙정부는 더 많으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에서 보건의료 예산이 14.4%인데 그중에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4% 정도 됩니다. 근데 요즘 이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 보건의료 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소위 필정패가 지역 그 완결형 의료체계 확충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것들이 있고 지역의료 특별재정 같은 부분도 지금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이제 다른 분들 발표 자료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강추진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많이 포션이 있는 게 건강추진 기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의료기금인데 건강추진 그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기존 목적과 상당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거는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다른 분들이 좀 지적한 부분들은 지금 제한되고 있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금과 특별회계를 확충하는 건 좋지만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인데 지금 재정 확충을 하는 걸 논의에서부터도 사실은 지역은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되고 또 이제 어제도 또 한 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공공정책 수가라는 게 사실 맞는 키로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정책 수가의 차별성이 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 또 고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재정 부족이 문제인가? 저희가 이제 부족하다 얘기는 하는데, 재정이 풍족한 지자체는 보건의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가? 저희가 아직 실질적으로 완벽히 분석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거는 결정한 부분이
지금 다 마지막에 제가 제언을 드릴 때인데요. 재정 확보가 거버넌스 구축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기가 되고 돈을 주면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면서 거버넌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슈 브리핑으로 해서 지자체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은 보건의료 예산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 예산입니다. 밑에만 일단 크게 보시면 사회복지랑 보건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걸 알 수 있으실 거고 보건 안에서도 보건의료랑 건강보험이라고 했을 때 건강보험이 왕창 많고 보건의료는 굉장히 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 계층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그 비율을 시도별로 봤을 때는 대구가 제일 높고요. 인천이 제일 낮습니다. 경기도 딱 평균 정도 됩니다.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에서도 경기도 평균도 2%인데요. 성남시가 제일 높고 가평군이 제일 낮습니다. 3.3%가 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1%대인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 자립도는 얼마나 이제 중앙 예산에 비해 자립이냐, 재정 자주도는 그 중에서 그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이 얼마냐인데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재정 자주도는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보건의료 규모와 구성을 중심으로 더 세부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경기도에서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가 어떻게 차지하냐. 근데 제가 보고 사실 조금 놀랐던 건 보건의료만 낮은 게 아니구나. 딴 데도 상당히 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제일 많고 일반 행정이 많고 5,700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 예산이. 그 중에서 이제 정책 사업이나 다른 것들을 했을 때는 정책 사업이 이제 91%긴 한데 자체 사업이랑 보조조 사업을 했을 때는 반반 정도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건강국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6개과 한 개 단위 있었던 시절, 네,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건강정책과 질병정책과가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보시면 보건공과국 전체는 30% 정도만 자체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병정책과 보시면 아까 포션이 컸지만 사실은 거의 97%가 보조사업.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백신입니다. 백신 부분 예방접종 보조비가 제일 크고요. 오히려 공공의료과가 이렇게 60%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관련된 사업이 이제 자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탑10 뭐 하나는 보여드릴 거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예방접종 관련된 게 전체 경기도 보건공화국 예산의 23%를 차지합니다. 이거가 빠지고 나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포션이죠. 그리고 리스트를 보시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원금 같은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자체 사업 중에서도 지원 사업과 직접 사업을 했을 때 직접 사업이 더 적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은 도비 시군구비로 같은 거고 자체 직접 사업은 이제 도비만으로 된 건데 도비는 여전히 적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5일 날 이 민주당에서 지역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전달체계 거버넌스 재정이라는 토론회를 하셨네요. 이날 막 우다다다 얘기가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자료집이 아마 김윤 의원님 블로그에 올라가 있나 그럴 겁니다. 그 이제 거버넌스 전달체계 재정 지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관련된 얘기가 거버넌스 재정 지원이 있어서 제가 최소한으로 봐야 될 내용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건강보험 역할과 예산 역할을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급여 서비스 중심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같은 경우 고정비 역할을 하자는 건데요. 건강보험을 뭐 필요한 곳에 선택적 집중적 차등 보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산 지원 부분을 보건의료 분야 특화 그다음에 지역의 재정 투자 확대 후속 관리 강화 이런 걸 특징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건 이제 보사연에서 그날 발제를 신윤원 박사님이 해주셨고 이제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 투자 확대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투자 방향을 특별회계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기금은 지역의료 발전기금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아마 보사연이 하고 있으니까 복지부 안과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건강 관련 증세 계속 논의됐었던 담배, 술, 설탕, 탄소 뭐 이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금 관련해서는 지방세, 지방 소멸기금, 농어촌 특별세,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얘네들은 이미 있는 것들이야. 이미 있는 것들을 좀 끌어다 쓰자라는 게 지금 방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 회계에서 이런 걸 한다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하는 거는 인력 관련된 거, 뭐 서비스 공급, 뭐 컨트롤 타워, 의료 사고 관련된 걸 하고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은 지역 의료 네트워크 인력 양성, 위기 대응 이런 거에 쓰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여기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좀 하나하나 논쟁거리예요. 건강 관련 신텍스도 사실 신텍스기 때문에 항상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과감하게 요즘 나오는 것들은 부정적 의료이용 과징금 뭐 이런 거나 소비세, 미용 성형에 대해서 소비세를 걷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사회적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구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이게 매년 나오는 불평등 보고서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저기 김진환 선생님이 이번 보고서에는 건강 부분 불평등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정 얘기를 좀 하셔서 그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이것도 좀 과감한 건데요.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건보 관련된 거를 조정형 재정분권으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사망률, 가중치, 분배 비율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인구 비율을 해가지고 같은 적이라도 건강보험 배분을 다르게 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서비스 구매까지를 책임지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름이 다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금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생각해보자. 아까 보사연화는 이제 지역의료 이런 표현이었죠. 여기는 공공보건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도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지역생생발전기금까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난 기사인데요.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 병영 좀비 지자체 속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기사에 보시듯이 은총께서 세금을 저기 하고 지방의 권한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 강력하신 기재부께서 이거는 지자체 예산 부조정이 선행된다라고 하고 대통령한테 맞서고 있다고 기사가 났네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자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은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요. 의료원처럼 물적인 소유를 하고 있는 것 말고도 이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조직표를 보시면 직속기관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많이 잊고 사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그 좋은 조직 형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의료원 재단이 있는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단은 없지만, 그러니까 보건의료 관련 재단은 없지만 경기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 쪽에는 경기도를 보시면 병원으로는 6개 의료원하고 6개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은 기부채납 방식이어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직속기관의 보안연, 산하기관의 경기도 의료원 그리고 각종 정책지원단 센터가 있습니다. 이 정책지원단 센터를 이게 도의 자원, 도 소속은 아니지만 충분히 도의 자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임상 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번역의상, 번역의급, 번역심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예산이 들어가지만 뭐 기본적인 물적인 거는 의료기관 자체에 있는 거죠. 한계는 그렇습니다. 직접 권한을 갖는 의료기관이 매우 적습니다. 의료원, 그러니까 경기도 의료원 6개가 이제 저희는 단데
이게 어떨 때는 상당히 뭐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뒤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직접 권한을 갖는 이 의료원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가 사업을 준비하고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죠.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광역지자체하고 실제로 연관이 되게 적어요. 이거는 의료원처럼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권한이 지금 교육부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뭐 정책 지원단이나 센터들은 조직이 작고 아주 불안정합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지만 그냥 불안정한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임상기능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권한이 강하고 일부 센터들은 광역이 아예 패싱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권역심대센터인데 권역심대센터는 예산이 100%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아예 모든 뭐 사업 진행, 뭐 의사결정 이런 거에서 광역에는 사실 연락도 안 해줍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가 하면 기회로서는 공공병원의 가능성 제가 느낌표를 쳐놨네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 기반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 지원단과 센터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게 초반에는 좀 어려웠지만 사실 이게 점점 더 그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이 사람들만큼 이 지역을 잘 아는 곳들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재정에서 살펴봤듯이 광역지자체가 자체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성공 사례하고 물음표를 쳐놨네요. 어렵습니다. 성공 사례를 만드는 건 어려운데 아마도 가장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건 소아치과 주치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치의자가 들어갔지만 주치의는 아닙니다. 그 치과 검진이 있죠. 초등학생 그 치과 검진이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에 대해서 조금 더 항목을 더 해서 어차피 검진 받는 거 좀 더 많이 검진을 해준다라고 했던 사업이 성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재명 그 시장이었던 시절에 그러다가 그게 지사가 되고 나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거를 같이 하면서 전국 단위 사업이 됩니다. 물론 전국 사업은 여전히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 지역을 늘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범 사업입니다. 한 시범 사업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 사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경기도 전체 하는데 예산이 10억이 안 들어요. 5억에서 10억 정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도 여러 대상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건 코로나 유행 시기 때 대응입니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코로나 처음 유행 시기 때는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하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든 것들도 있었고 제안한 것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보건의료 역량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기도 의료원 노동자 건강진센터라고 했는데 아직 성공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수원병원에 있는 노동자 건강진센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공공기관이 아니면 진행하기가 어려운데요. 산업학과생이 오시고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면서 사실 코로나 전부터 진행을 했고 코로나 시기 때도 코로나 때 어려움이 많았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또 도움도 주셨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원,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료기관도 이제 3개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병원인 그러니까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도 재택의료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모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정책 사업이 제한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내용은 이제 선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의회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활발합니다. 활발하고 자기 지역 관련된 문제 제기를 사업 제안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선 교체기에 보통 이제 한 번 교체가 되면 뭐 7기, 8기 지사가 바뀌면 중장기 계획, 청사진 이런 거 다 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대부분 다들 그 도에 중장기 계획을 한 번씩은 다 세워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전문가들이 직접 제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계와 기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는 이게 생각보다 말입니다. 행정구역, 생활권, 진료권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부분 때문에 기초지자체랑 협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광역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러니까 서울시는 구들하고 약간 한 식구란 느낌이라면 경기도는 약간 이웃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군이 해야 되냐, 경기도가 해야 되냐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고 경기도와 두세 개의 시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보다 정책 지속력이 좀 짧습니다. 크게는 이제 뭐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좀 바뀌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기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이 가능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중앙정책의 보완적인 사업들이 가능한데, 그건 뒤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 아닌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업 대상을 확대해가면서 기존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 막 엄청 다양하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 사업은 이것들의 칸막이를 다 없애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정책 지속력이 짧긴 하지만 반대로 시범 사업만 계속하는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빠르게 시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시범 사업만 계속한다고 약간 디스를 하는 것 같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경기도에서 논의 중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공통체계의 부족함을 메꾸는 보완적 체계라는 거 하는 거는 지금 복지부의 방문진료 사업이 20개 정도 있는데 그 사업 간의 틈새를 메꾸는 게 경기도형 들어오려고요. 권역 심리센터가 있지만 경기도 전 지역 커버가 어려운 심리 체계에 대해서 경기도형 권역 거점 심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게 이제 경기도형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별 지원만 하고 있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사업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경기도형 그 사업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존 체계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돌봄의료센터 얘기를 했는데 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민간병원, 의료사업 등까지 좀 참여하는 것들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뭐 더 적극적인 예방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것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남북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동북부 상황을 고려한 정교한 개선 방안이나 그다음에 뭐 북부가 그렇다 치면 또 남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인구 급증이 되고 소아 인구가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요즘 교통카드 뭐 쓰시나요? 그러니까 경기도랑 서울이 생활권이 같잖아요.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선거 때 나오는 공약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슈 브리핑으로 냈는데 재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빼곡하게 지도에 있는 게 그 경기도 의원 중에 당선된 의원들이 제안한 보건의료 공약이에요. 맨 오른쪽에 이제 뭐 아동 청소년 공약인데 막 병원이 한 10개쯤 지어져요. 막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거버넌스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마도 중앙정부가 구상 중인 지역으로 거버넌스 부분들은 잠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겠지만 제가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단상들은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권역 책임의료 기관이 완전 엄청난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했을 때 거버넌스 확립을 1단계로 뒀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이름의 위원회가 생기는 건가? 그 지난 정부 모델하고 차이점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앙정부 거버넌스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보건의료 발전계획 문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안 세워진 거죠. 놀랍게도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기반해서 수립이 돼야 된다고 법에 적혀 있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모든 시군에서 엄청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20년째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건정심, 보정심, 이제 각종 위원회들이 갖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이 최근에 굉장한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참여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보건국장님이 이 정책에 얼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국민이나 시민 참여 방법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중앙정부 거버넌스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잠깐 25일 고사용 발표를 보고 가겠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지역 중심 지역 필수 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하겠다고 하고요. 권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지역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 성과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시도 시군군데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권역 공공의료본부에 권역 필수의료센터, 필수의료 전문진료센터 이렇게 있고요. 권역 필수의료위원회라는 게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 이거 될까요? 중앙에도 중앙필수의료위원회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웬걸 위원회가 법성위원회도 아닌 위원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역 필수의료 거버넌스에 대해서 1, 2, 3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병행적 별도위원회를 만들자, 총괄조정위원회를 추가하자, 기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자, 이 모든 거를 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논의 아니니까 뭐 확정은 아니죠. 그리고 지역 의료 거버넌스에 있어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권역 필수의료 총괄 조정 권한을 확충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원, 인력, 진료, 교육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평가까지 하는 걸로 권한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권역 거점 의료기관 지자체에 이런 성과 평가와 재원 배분에 권한을 갖게 한다라는 게 이제 발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역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계별제를 하는데 첫 번째는 거버넌스를 공유하고 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환자 정보를 공유해서 최종적으로 환자 진료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이 거버넌스 공유라는 게 아까 앞에 그림에 나온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이렇게 한다고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난 저번 때 그림입니다. 그때 이제 권역 네트워크, 권역 책임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옆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그림에서는 이걸 이제 합쳐서 이 총괄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큰 틀에서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뭐 평가 기능, 배분 기능을 갖는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이제 의료 중심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너무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다 쏠린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서울대 비대위 토론회 중에 복지부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있는 강준 과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한 장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추진 전략의 소망성, 이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다른 PPT에서는 없던 얘기여서 이걸 보고 아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민 수요자 중심 관점, 국민 수요자라는 표현은 다양하죠. 그다음에 불신 규제 통제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인파워먼트, 모든 과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융합형인데요. 그다음에 의료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시범 적용을 하는 제도화하는 것, 그다음에 재정적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개혁 로드맵 이렇게 하겠다는 걸 듣고 저는 이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그다지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 분야 장기 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관련된 계획들이 굉장히 많고 테이블 2에 보시면 한 계획에 연결된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하나도 연결돼서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가 않다는 거죠. 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가슴을 약간
저도 솔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기 최재천 교수님이 숙문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여기 보시면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는 거의 정해진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정부 부처에서 마련한 주제 발표를 들은 다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다. 누구는 쓴소리를 하고 누구는 덕담을 한다. 한두 차례 발언 기회가 돌고 나면 부처의 담당 국장님이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책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이게 모든 위원회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위원회와 아까 그런 모습으로 과연 가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지자체 거버넌스는 의회 역할들이 있고 조례의 한계라는 것들도 있고 집능자한테 참여가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우에는 시민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중앙에서 지역으로 권한 이양이 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41분이라 조금 빨리 해야겠는데 병상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의 책임들이 이제 옮겨간 게 있습니다. 병상 정책을 말씀드리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상당한 부분 시도로 권한 이양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여전히 놓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감염병 관리 책임은 이건 좀 다 현장에서는 아는 느낌인데 이제 각종 법정 감염병의 관리 책임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계속 시군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역량이 강화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계는 책무성과 정책 역량. 아까 제가 토픽 프레임워크라고 보였던 것 중에 어카운터빌리티랑 캐퍼시티, 폴리스 캐퍼시티는 중앙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페런시랑 참여와 성실성 보호는 중앙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무성은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정책 역량은 이게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면 빠르게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병상 관련된 겁니다. 예, 개선해서 사전 심의를 하게 했는데 300병상 이상과 수도권 3종 분원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제언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그렇습니다. 먼저 자치 사업을 만들자. 물론 중앙이 주는 기회도 활용해야겠죠. 최대한 활용을 하되 먼저 자치 사업을 만들고 현재 거버넌스가 강하지 않고 사실 개인기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난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을 만들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랜스페어런시나 참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시민 참여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이게 모호하고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 운영의 시민 참여 기전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돌봄의료센터를 하는데 그거의 운영위원회에 시민참여 기전을 만든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이나 참여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한 것보다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의료원에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쌤들이 네다섯 분 나가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의료원 현장에서 재활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 재활을 포함해 CBR을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도청이나 권역 책임 의료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안에 이제 사업을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어떤 어카운터빌리티를 확인하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생기고 거버넌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제가 하나를 수정을 안 했네요. 기록하고 평가하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어떤 거버넌스의 시오리에 따라서 평가해 보기라는 것들을 했을 때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일을 한 지 한 5, 6년 만에 이제 겨우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있어요. 의료원, 그러니까 돌봄의료센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의 엄청난 도전 과제인 경기 동북부 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 설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지만 사실 이렇게 한 10년 이상은 해요. 아마 지금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 공보단 선생님들, 비슷한 선생님들은 다 그 지역에서 거의 10년 이상씩 다 활동하신 분들일 텐데 그 안에서 조금씩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가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료 거버넌스나 지역 필수의료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참여를 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아까 추가 확보한다는 그 재정이 처음 저희의 그 감추가 돼서 지역 지방 정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그냥 마이크 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아까 그 강의 중에 잠깐 언급해주신 민주연구원 그 불평등 보고서 작성하셨던 김진아 선생님 오늘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줄 모르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 접속을 해가지고 목소리로만 말씀드리고 양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일단 보고서 읽어주시는 분이 있을 거라 별로 기대를 못했는데 읽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약간 변명 같기도 하고 설명 같기도 하고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과제 보고서 자체가 이제 민주연구원 과제니까 이게 지금 당장 정책적으로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제 지역 의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길고 약간 좀 가깝게 보면 약간 이거 무슨 말이 안 되는 계약해서냐 이럴 법한 거를 좀 과감하게 쓴 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경기도가 참 이제 제가 이제 과제도 이제 하나 하고 있긴 하지만 경기도가 좀 다른 지역들과 좀 되게 좀 달라서 일단 제가 썼던 제안은 이제 지금 소아과나 이런 이제 인구가 줄어가지고 이제 재정 자체가 부족해질 것 같은 곳에 대해서 그냥 원래 3% 정도로 소아과에 쓰지다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역 이제 소위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좀 재정 하한을 만들어주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두 가지 필요에 맞춰서 조금 제한이 좀 있는 거여서 경기도에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토론회도 제가 갔고 그 보고서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계속 좀 제가 들으면서 우려가 됐던 게 이제 아까 이현 선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니까 권력 체계 모조 기관이라고 하는 곳을 그렇게 힘을 온갖 걸 다 실어가지고 줄 수 있는 만들 수 있겠냐 일단 첫 번째로 라는 문제도 하나가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제 사람들의 건강을 다룬다는 게 꼭 의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병원에다가 그렇게 거버넌스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그 전체 보건의를 다루게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 다른 영역에 대한 의료 같은 것들을 촉발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 의사나 병원을 끼고 뭔가를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우려 같은 게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이해가 이제 아마 이영 단장님과 되게 공유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경기도 과제 관련해서 단장님 하시는 생각이 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하여튼 코멘트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팅창에 한의학연구원 박지은 선생님 주신 질문 있는데요. 이영 선생님 보고 보이시죠? 네, 질문이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지역 수요 발견 측면에서 네, 비수도권 지역에 제한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지 통계나 수요 조사로 측정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쭙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그 지역 수요 발견.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요를 측정할 때 사실 그 기존에 있는 것들만으로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통계나 수요 조사로 측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소와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좀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그룹 인터뷰를 좀 다양하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오픈런이라는 것들, 뭐 소아 응급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 참여 부분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어떤 니드가 있는지를 좀 더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정은경 교수님. 네. 네, 짧은 시간에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시도가 어찌 보면 이제 중앙하고 시군구 사이에 있어서 어쩔 때는 패싱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권한과 책임이 과하게 뭐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굉장히 압축해서 시도의 입장을 잘 아주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이 이제 지역 의료가 가장 핵심이고 물론 필수와 지역이긴 하지만 결국은 지역의 필수가 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많은 논의 중에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서울이나 16, 17개 시도의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논의들이 중간중간에 공유가 되고 지역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지역 거버넌스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권역 책임 의료기관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원이 그런 행정력과 권한을 가질 수가 없는데 평가와 자원 배분까지도 하게끔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구조이고 분명히 시도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재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아마 시도의 국장님들 정도의 모임으로 해서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만들고 적극 참여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나는 오늘은 이제 뭐 조직 인력 이렇게 사업까지 다 체계적으로 봐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규정하는 거는 결국은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조직이나 아니면은 업무의 책임과 권한 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 예를 들어서 감염병법을 보면 모든 조항마다 해야 되는 주체가 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까지 다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이게 누구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복지는 명확하거든요.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그래서 법률적인 거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어떤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조금 한번 정리해서 그걸 한번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질문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이제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중진료권에 55개인가요? 그 정도를 기관을 다 지정해서 그 기관에서 이제 모든 필수, 지금 말하는 필수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센터를 두 개 하고 거버넌스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고 있어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정이 돼 있고 서울은 서울대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권역과 지역의 책임 의료 기관이 어느 정도로 세팅이 돼서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던 향후 계획에서 그런 병원 중심의 의료의 어떤 관리 체계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거 먼저 좀 질문 드립니다. 네, 네, 코멘트 두 개는 다 저 동의하고요. 아마 국장님들 플러스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전국 공공보건을 지원단 연석회의가 드디어 제주도에서 있는데 거기서 아마 좀 결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률 관련돼서도 좀 더 정말 정리를 해야 되고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역 조례라는 것도 사실 되게 힘을 못 쓰지만 또 어떨 때는 의미가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관련해서는 사실 한 번 더 토론을 해야 되는 주제이긴 한데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다 생겼고 그다음에 지역 책임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70개 지역 중에 없는 지역이 일부 있긴 하고 올해 초반에 복지부가 몇 군데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달라진 부분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 빼고 다 지정이 됐는데 새로 24년에 새로 추가된 두 군데가 드디어 민간의료기관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양에 저기 성심병원하고 한림대병원하고 그다음에 부천의 세종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두 개랑 또 같이 이제 한 번도 공공사업을 안 해본 곳들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고 저희가 지금 NMC랑 같이 하는 지방의료원 평가기관이어서 제가 이번 주에는 삼척의료원에 갔다 왔어요. 삼척의료원은 150병상이 안 됩니다. 삼척의료원 150병상이 동해, 태백, 삼척의 지역책임의료기관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발전을 해나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이제 신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게 다 꼬여 있는 게요.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이 임상 부분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안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게 이제 무슨 예를 들어 경기도 센터가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사업 그다음에 권역 책임 의료 기관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각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어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희 분당만 해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분당 내 지원단 센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분당병원 안에 지원단 센터지 경기도 내 지원단 센터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진료권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처럼 지금 다 얽혀 있는 지역에서 진료 얘기를 하려면 실제 진료권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정리를 못하면 저희가 얘기를 해도 아주 공허한 얘기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를 어떻게 분당서울대병원이 혼자 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게 북부의 공단 일산병원이 있어요. 근데 공단 일산병원이 책임의료기관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북부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분당서울대도 적극 찬성하시고 경기도도 찬성하셔서 아마 다음 달 초반에 그거 관련된 토론회가 공단 일산병원에서 있을 겁니다. 발표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지금 지역적인 문제, 그다음에 기존 조직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경기도의 경험하고 더불어서 저 6월 25일 날그 토론회는 못 갔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셔서 또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한 학기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다른 주제인데도 이제 공통으로 나오는 그런 지적하시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모아서 저희가 좀 더 이제 뭔가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저희 이번 학기 마지막 세미나였는데요. 저희 학회 일정 때문에 원래 목요일 날 하던 세미나가 금요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도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마지막 세미나 좋은 강의 해주신 이희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네, 오늘 세미나 그리고 이번 학기 세미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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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